6월 2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왕성교회에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성가대와 MT 등 교회 활동을 통해서 전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난주 교일 예배에는 교인 1,696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교사와 대형 호텔 직원도 확진자에 포함돼 있어서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방역당국은 주말 소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가정의 가족분들은 방역 원칙 잘 지키고 계시죠? 도반장도 잘 지키고 있죠? 네. 정말이죠?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맞느냐 틀리냐 지금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전 10시 반부터 네. 검찰과 변호인단이 네.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언제까지 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5시 6분인데 네. 일단 계획은 6시까지 끝내는 건데요. 아, 일과 중에 끝내는 게 목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낙 쟁점이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오늘 원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 18개 상임위원회 중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회의가 안 열린다면서요? 예, 그 박병석 의장이 협상 불발을 선언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래요? 29일에는 본회의를 네. 반드시 열겠다. 네. 그러면서 이번 회기 내에 3차 추경안도 처리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들으니까는 이제 여야의 입장차가요. 조금은 좁혀졌대요. 근데 이제 아직 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주말에 다시 한번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고반장이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럴 반장이 아닌데. 아니, 그럴 반장이에요. 내려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네. 갑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보면은 검찰이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첨이 된 이 위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잡만 봐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라는 점 눈에 띄죠. 다만 이 공정성을 위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인데요. 지금 5시 10분을 조금 남았으니까 막바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전 오후에 진행된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이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원래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위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양창수 위원장이 빠지게 되면서 이 가운데 한 명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돼 표결에는 13명이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기소 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다수결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번 논의에서 빠지게 된 양창수 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세요? 네? 결과 오늘 어떻게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어떤 입장 내시고 입장 따로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혹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결론을 내고 검사에게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심의위 결론이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도 상관은 없다는 건데요. 다만 지금까지 심의위가 총 8번이 열렸습니다. 자, 8번 검찰 모두 그 권고를 따랐는데요. 자, 심의위 결론은 나오는 대로 제가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입니다. 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죠. 자,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는 곧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데요. 자, 실제로 추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검찰 청법 8조에 기한 지시를 어기고 그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지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우나 의원님 따라야 돼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자, 추 장관의 이 표현들이요, 자칫 검찰총장을 망신 주기 위해서 작심한 듯한 표현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들으셨듯이 웃음을 쏟아냈죠. 자, 추 장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후배 의원들 앞에서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 의원 박수를 칩니다. 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검찰 수장으로 발탁을 했죠.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자,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발언을 놓고 통합당 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자, 원희룡 제주지사, 북한에서나 쓰는 천박한 표현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통령에게 추 장관은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 장관이 총장보다 지위상으로는 좀 더 높긴 하지만 검찰총장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라며 추 장관에 대해서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잠깐만요, 제가 표현을 잘못 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 네, 그러니까 추 장관의 인성이 좀 모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자, 김 위원장은 이 대변인을 통해서도 부연 설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리고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통합당은 이렇게 혹평을 쏟아냈지만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추 장관이 5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후배들은요. 여성 국무총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5선 의원이 장관이 웬 말이냐, 이 국무총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추켜 세운 겁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불출마를 하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당선이 돼 6선 의원이 됐다면 여성 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네, 물론 이런 건 다 덕담이었을 겁니다.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아부 정도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또 받은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자, 추 장관이 이 까마득한 정치 선배이긴 하지만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회에 출석하면 초선이든 중진 할 것 없이 또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한데요. 자, 아시다시피 지난주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이 초선 의원들의 질문 수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땡민 의원님은 밤을 새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법률에 대해서 밤을 안 새시고 막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좀 뼈가 있는 평가였죠. 자, 이는 곧 의정활동이 처음인 초선들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라는 일종의 당부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당부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15, 16대 그렇게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성적을 보세요. 산수 무슨 거의 100점, 수 저도 성적이 괜찮고요. 준비하지 않은 말인데 툭 뱉은 말이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서 내가 참
역사에 남을 명언을 얘기한다 이렇게 제 스스로 막 탐복을 하는. 자, 그러니까 후배들 앞에서 좀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뭐 내가 초선 때는 말이야, 나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 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뭐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윤석열 처신 비판단 추미애, 적절 또 천박, 정치권은 노동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는 뒤에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최 반장? 원래 15명으로 구성이 맞아요. 됐는데 예. 오늘 아마 한 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을 제외하고 14명이었는데 네. 14명 가운데 한 명을 이제 위원장 어. 직무 대행을 시키고 13명. 13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과반 표결을 하게 되죠. 표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동수는 안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어떻게든 한쪽 입장으로 네. 과반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 카드,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 인사였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제 감찰 카드를 내걸었고, 또 이제 어제 오후에는 이제 2번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또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사실상의 퇴진 압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 뭐 그 얘기도 이따 좀 해보는데, 이제 아까 최 반장이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초선 의원들한테 이제 본인의 경험하고 이런 걸 얘기해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후배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네. 언론을 의식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좀 의식하지 않고 좀 전문성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전문성이 아니라 매일 뭐 좀 어. 거울 자주 보고 있고요. 어. 또 거기에 요즘 머리 스타일도 계속 바꾸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고 반장은 어떻게 잘 알아요? 옛말에 그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어, 때문에 또 그래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다정의 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조금 의식은 해야 돼요. 너무 이제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자,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비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고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 반장. 네, 뭐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를 했고요. 네.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질문을 좀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김땡국, 뭐 다 알죠, 김남국 의원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적이 뼈가 있는 말씀이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 법무부가 직접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나선 데 대해서도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타당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죠, 박주민 최고위원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고 충돌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검찰 자체 감찰 또는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반면 통합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이다. 그리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등의 이런 발언을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시를 잘라 먹었다라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장관을 신임하면 총장을 해임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환 부산고검 검사는 추 장관의 조치는 관련법과 감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검찰의 자체 검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서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개시한 사건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 비의 조사는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감찰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 수염이라는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 추미애 장관의
뭐 의지나 이런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일단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추 장관의 드라이브는 계속될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좀 다른 사안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증인들에 대해서 위증을 강요했다. 이게 이제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게 나오면서 논란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전에 이제 조 반장이 자세히 또 발제도 했었는데 오늘 일부 언론이요. 그러니까 숨진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 근데 그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 하기 전에 네, 네. 아까 그 추미애 장관 발언 두고 네.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네. 뭐 인성이 문제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네, 취지의 네. 발언을 했잖아요. 예. 이게 좀 이제 설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여서 아, 좀 그래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네. 김종인 위원장 추미애 장관의 인성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네. 하면서 본인도 안 좋으면서라고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나 봐요. 네. 좀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감정적으로 예. 좀 대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예. 여권 내에서도 조금 네. 그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걸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설전이 인성 이어지는 공방이네요. 네, 인성 공방.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 자, 뉴스타파가 한명숙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 한만호 씨가 이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역시나 수감 중이었던 한 전 총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번복했고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는 3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한 전 총리를 모함했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한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편지 내용의 사실 여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 해당 매체의 설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2분이네요. 어떤 소식 들어온 거 있어요? 속보가요? 아니요, 속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아무 얘기나 해요. 아무 얘기나 해볼게요. 예, 일단 예, 예. 수사심의 결론 자체는 네. 당일에 나옵니다. 이게 뭐 아무리 늦게 끝나도 오늘 나오는 거죠, 결론은요? 네, 일단 뭐 예정된 시간은 음. 제 시계가 없네요. 없지만 5시 50분까지라서 지금 한 30분 정도 남은 건데 5시 50분은 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래도 시간이요? 뭐 일과가 6시까지니까 네. 5시까지 5시 50분까지 정리할 시간 한 10분 정도 계산하면 그렇죠. 5시 50분 정도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검찰에서 예상인 이제 거죠? 바로바로 뭐 소식보를 알려주지 네. 않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지금쯤 뭐 표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상 네. 뭐 남은 시간을 가정을 그렇죠. 고려를 한다면 네. 네, 일단 뭐 보통 당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뭐 오늘 내에는 결론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핵심 안건은 이재용 회장을 기소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먼저 양측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를 하고요. 이어서 검사와 이재용 부회장 측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이 위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를 했겠죠.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 부회장이 뭐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사안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회장이 보고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는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밝혀내는 게. 자, 앞서 이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또 수사심의위 요청 자체가 받아들여지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좀 체면을 구겼다. 그러니까 이연패를 당했다. 이런 또 이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야말로 사활을 건 모양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 8차례 시도에서 모두 수사심의 결정을 검찰이 수용을 했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결정을 거스르는 처분을 내리기는 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에서는 최근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이끌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비롯해서 특검팀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부장검사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지검장 등 검사장 출신의 특수통 변호사들이 나서서 창과 방패 대결을 벌였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최 반장은요, 결과 좀 체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죠, 요즘에는 검찰에서. 보통 네. 이제 뭐 결과를 공지할 게 있으면 네. 법조 기자단 통해서 이제 네. 문자 메시지 통해서 공지를 하는데요. 네. 제가 그것보다 더 빨리 한번 알아낼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났다. 바로 표결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표결까지 해야지 이제 결론이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공지까지 같이 될 걸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정치부회의 끝나기 전에 잘하면 결론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천공항의 정규직 직원 전환을 둘러싸고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도 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또 노노 갈등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정부나 여권에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오늘 재차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뭐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등의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직접 나서서 취준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권 안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네, 또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 이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해찬 대표가 사소한 일 빨리 정정하지 않았으면요 논란이 또 커질 뻔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바로 정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최 반장이 간단하게 전해줬던 내용인데요. 후임 경찰청장을 청와대가 오늘 내정을 했죠. 네, 제가 어제 룡의 네. 시대라면서 조익신 반장도 맞아요. 좀 승진을 하고 싶은지 조익용 이렇게 네. 개명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걸 농담입니다만 제가 전해드렸죠. 네, 진담이에요. 진담인가요? 예. 네. 예상대로 이 차기 경찰청장 역시 룡입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책 기획 능력, 또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임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인데 아시다시피 전임인 이호성 전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퇴를 해서 이 한 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마친 겁니다. 맞아요. 청와대는 이 그간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방송, 통신, 이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적임자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단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상황은 이제 뒤에 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지금 여야 간에 워낙 지금 이제 갈등이 심각해서요. 청문회는 또 어떻게 굴러갈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그리고 오늘 또 인사가 있었어요. 조 반장. 국민권익위원장 인사가 있었는데 재선 의원 출신의 전현희 전 의원이 내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요. 사법시험을 패스를 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각종 시민단체 활동을 한 이력도 갖고 있는데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약세인 강남을에서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좀 사진을 지금 보시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업었네요. 그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네. 험지에서 당선이 됐다 저렇게 업어줬습니다. 지금 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선 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계와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으로 국가 천용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서 이르면 6월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오는 대로 또는 또 검찰에서 관련한 속보가 알려지면요,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재용 수사심의위 기소 적절성 여부 곧 결론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 반장이 많이 고생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국회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그동안 공언해왔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여러 차례 만났지만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죠.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박했던 국회 하루, 고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18개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해왔는데요.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협상 불가를 외치던 통합당과 오후 들어 최종 담판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로 본회의를 미뤘습니다. 오늘 하루 국회는 한편의 영화처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자, 인생은 우연과 선택의 연속이라 했던가요? 오늘 하루 이 세 사람의 선택과 우연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결단한 자, 먼저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 개최 요청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죠. 박병석 의장을 만나고 나오는 이 김태년 원내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이후로 본회의를 늘려주는 혹시 그 원내대표랑 다시 한번 만나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자, 김태년 원내대표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하든 말든 오늘 본회의는 열려야 하고 원구성도 마무리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자, 이 결심한 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확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열흘간의 산사 자맹 이후 드디어 결심한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 일성은 민주당 마음대로 해라였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다 해봐라. 18개를 다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책임도 전적으로 다 져라. 이런 논리가 저희들의 주장이죠. 자,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 등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통합당은 여당과 야당의 관계 재정립이 핵심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촉발되긴 했지만은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 재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으로부터 국회 정상화의 어떤 첫걸음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따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박병석 의장과의 면담 이후에 이 면담 결과를 설명해 줬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마지막 담판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다시 좀 더 논의하고 조율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 논의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개원에 관한 사항이죠. 자,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 고민하고 고심했을 사람, 결정한 자,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또 2주일 전에도 사실 박병석 의장은 거듭 여야 협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본회의 개최 여부를 묻자 여러 가지를 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차례대로 만난 거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 아니 뭐 나눌지 말지부터 아무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눠 가지든 혼자 가지든 마음대로 하고 나 진짜 간다. 안녕. 네, 정말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게 또 그럴 수는 없는 자리죠. 앞서 보신 대로 박병석 의장은 오후 1시 20분 여야 원내대표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까지 오셔서 협상을 하기로, 교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연기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체 다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자, 그리고 약속한 오후 1시 20분 결단한 자, 결심한 자, 결정한 자 세 사람이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마지막 담판인 만큼 긴장감도 살짝 감돌았는데요. 평소에 하던 모두 발언도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 없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그래도 사진은 한 장 찍었네요. 자, 그럼 비공개 회동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등 원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 각종 국회 현안 전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연기됐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최종 담판 진통, 박병석 의장, 본회의는 29일로. 네, 오늘 이제 고반장이요. 국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썼다 지웠다 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뒤에서. 제가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봐요, 한숨 쉬잖아요. 오늘 제 출연료는 한 2배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연필로 썼나 봐요. 잘 지울 수 있게. 네? 아니요. 펜으로 썼으면 못 지웠을 텐데. 국회를 사랑으로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말고. 네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하여튼 고반장 고생했고. 그 국회 상황, 이제 저희가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최종 담판까지 가졌지만은 결국 협상,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자체가 미뤄진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후 1시 반쯤 여야 각각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1시 2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담판을 벌이면서 의원총회 시간이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각 당의 의원총회는 물론이고 본회의도 미뤄졌는데요. 오후 3시 20분쯤 다시 회동을 중단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협상이 중지된 상태다. 협상에 진전이 없어 회동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시간이나 했군요. 네, 이 2시간 동안 협상에서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법사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 관련 문제는 물론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이 각종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2년 임기의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당사자들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그래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예요? 예. 아니라는 얘기는 또 아니네요. 워딩만 놓고 보면.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협상 중이니까 그렇다는 얘기군요. 최 반장, 그럼 오늘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남을 갖지는 않는 거죠? 네, 오늘? 비공식적으로는 협상이 있을 가능성도 열려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더 이상 오늘의 협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요, 28일 일요일에 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이날 진짜 이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수석은요, 이 주말 동안 있을 예정인 협상이 마지막이라면서 최종 담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9일 월요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반드시 그날은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지고요. 그 전날 마지막 만남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최 반장. 그리고 고 반장,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어느 정도는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2시간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접근을 누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고 반장이? 제가 이제 추측하기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의견 접근을 좀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요. 오늘 마라톤 협상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했고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만 남았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박병석 의장은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사이도 좀 저희 지켜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국회 상황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정부 여당은 연일 신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당부를 했죠. 네, 정 총리가요. 오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자, 정 총리,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주가 지났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이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제였죠.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오늘 박병석 의장이 2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번 회기 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언급도 추가로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추경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국회 원구성 문제를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죠. 공수처 설치 문제고 지금 최 반장 현재 분위기대로라면은 공수처를 놓고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당초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라면 공수처가 다음 달 달이죠. 7월 네. 중순에는 출범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정상적인 출범에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을 하고요.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 추천은 교섭단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목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통합당이 만약 위원 추천을 미루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또 차질을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이 버티면 이제 공수처 7월 중순 예정된 공수처 설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조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공수처장 후보를 빨리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국회에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도 국회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후보자가 결정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하니 국회에 직접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이죠. 대구 경제부시장직을 제안받았다. 근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락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자, 홍 전 의원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로 인해 시민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권영진 시장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수락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대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개인 미래를 셈하는 여유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접근, 담대한 도전의 시간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뒤에 또 권영진 시장에게도 이런 기회와 한 달여 이상을 참고 기다려준 권 시장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도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으로는 국회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지만요. 원구성 협상은 이제 일요일 마지막 협상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경우든 아무튼 국회 본회의는 열릴 분위기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최종 담판 진통, 박병석 의장 본회의는 29일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게 지난달 27일이죠. 그러니까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탈보수화를 기치로 짧은 기간 동안에 기본소득, 전일보육 등 파격적인 이슈를 던졌는데요.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당내 반응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짤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를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전일보육, 진보적인 아젠다를 먼저 꺼내며 문재인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약한 고리를 공략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왜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제일 당황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혹여나 진보 담론을 빼앗길까 경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결국 대선 주자 1위까지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지속 가능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도 만들어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통합당.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존재감을 자랑한 겁니다. 워낙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예. 위원장님께서 직접 대권에 나설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그런 거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진심일까요? 일단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국민들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직 주인공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선 본선 무대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책에 뼈대를 세울 여의도 연구원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모델은 독일 기독민주당의 아데나워 재단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이제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체제를 그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이 대통령 선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여의도 연구원이 앞으로 아마 일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정작 통합당 구성원들과 손발이 안 맞는 모습입니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까요? 보수에 대한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중에 아직도 이 단어에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랍니다.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게 설정돼 있고 거기에 있는 주연급 배우들이 전부 다 보수를 상징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인물 관계도 있는데요. 저 애국 보수당, 아마 저 당을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인물 소개 글도 보니 불법 도박, 갑질 만렙, 성희롱, 내로 남물, 이미지가 좋은 캐릭터들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굳이 통합당에서 이걸 지적해야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수도 아니고 애국 보수. 왠지 모르게 광화문 연가가 떠오르는 저 당명을 두고 말입니다. 당명이 아직까진 통합당이라 그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왕 드라마를 찾아본 김에 상대편 당도 좀 살펴봤습니다. 당명이 다같이 진보당입니다. 다같이 그 당이 좀 생각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당 진보당. 최근에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통합당이 좀 더 색깔 있는 비판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얘기 우리 얘기 아니야? 스스로 커밍아웃하기 전에 드라마를 놓고 왜 이런 논쟁까지 벌여야 하는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라는 단어에 선을 긋는 이유도 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배달 유니온을 선보였습니다. 제로페이와 중소배달업체들의 앱을 결합한 겁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는 2%, 기존 민간 업체들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 뛰어드는 혁신적 창업가들에게 서울시의 제로페이 인프라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인프라를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유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 장소가 서울시청 브리핑실이 아니라 국회 소통관이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박 시장이 읽지 않은 보도자료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시의 이번 대책은 새로운 배달앱을 만들거나 공공재원으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공공배달앱과는 차별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적한 타 지자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과 민간이 주축이 된 제로배달 유니온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배달앱을 디스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먼저 박 시장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은 눈에 띄고 내가 한 건 눈에 안 띄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억울할 수 있고 자꾸 비교되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박 시장 입장에선 좀 약이 오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사 말대로 코로나19 대처와 수습 과정에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이 지사가 한 발짝씩 앞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이 지사에게 집중됐습니다.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는 지지율로 부상이 옮겨졌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2%, 박 시장은 1%를 기록했습니다. 박 시장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눈에 보이는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로 배달 유니온 발표를 국회에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날 좀 봐달라는 겁니다. 두 광역단체장의 정책 대결, 비록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한달, 존재감 뿜뿜, 통합당 안우미 상태. 네, 마지막에 이제 조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두 지자체장이 무슨 이전 투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뭐 다 좋은 얘기고요. 그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정책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아까 배달앱도 있었지만요.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놓고서도 의견이 갈렸었죠. 네, 뭐 박 시장은 왜 자꾸 싸움을 붙이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두 제도는 기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자, 우선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가 된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해서 이 실업급여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를 전 국민,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그동안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반면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동 여부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최근 정부가 지급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제는 특히 어디서 재원을 조달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이재명 지사는 그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기본소득형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데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다면 시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만 만들어주면 직접 경기도민을 설득하고 도의원들과 합의해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군 무기 개발의 핵심이죠. 국방과학연구소의 보안이 그야말로 뻥 뚫렸다.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왔죠. 네, 방위사업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는커녕 검색 요원도 두질 않았고요. 출입증 사진과 출입자의 얼굴이 같은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질 않았습니다. 대량의 기밀 자료를 USB 등 휴대용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밖으로 빼돌리는 걸 막을 보안 체계도 없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퇴직자 2명이 대량의 기밀 자료를 연구소를 그만두기 직전에 내려받은 뒤에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방사청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우주 발사체죠. 나로호. 그 나로 개발에 사용됐던 핵심 부품이 최 반장, 고물상에 팔렸다면서요? 네, 이것도 방금 국장의 표현이 빌리자면 좀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요. 그렇죠.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요, 이 전남 고흥에 있는 이 나로 우주센터가 지난 3월 이 나로 부품 10개를 700만 원에 이 고물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는 나로의 핵심 부품인 킥모터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모르고 고물상에 넘겼다는 겁니다.
자, 이걸 나중에 알아차린 우주센터 측이 다시 500만 원을 주고 되샀다라고도 하고요. 자, 외부로 유출이 됐다면 뭐 수백억 원을 들인 이 자체 기술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된 킹모터는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시용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요. 이후 관리가 잘 안 돼서 이 녹이 슬고 고철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항우연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내일 정치부회의가 없으니까요. 내일 소식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고 반장, 내일 광주에서요. 트럭 518대가 행진을 벌인다면서요. 네, 이 전두환 씨를 풍자한 작품 518점을 실은 대규모 차량 행진이 내일 광주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망월 묘지공원을 출발해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까지 행진을 하는데요. 이 전두환 씨를 형상화한 높이 3m에 길이 7m짜리 대형 조형물이 제일 선두에 서게 되고요. 그 뒤를 풍자 그림을 실은 트럭 518대가 뒤따르게 됩니다. 행진에 쓸 그림은 전국에서 모인 전문 작가와 시민 또 청소년들이 그린 작품인데요. 5.18 책임자 처벌과 역사회국 처벌법 제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 반장이 여러 번 발췌했던 내용인데요.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를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했잖아요. 왜곡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를 시정하는 그런 작업을 펼치기도 했는데 주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일본을 아주 작정하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동기 대사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 설명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일본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유산위원회도 예정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11월 개최가 유력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 쪽에는 속보 없어요. 네, 원래 예정된 시간이 5시 50분. 네, 좀 넘었잖아요. 57분이잖아요. 오늘 내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곧바로 공지가 아직 되지 않는 걸 봐서는 다른 소식은 없어요. 네,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시고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뭐라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수사심의위가 원래 이제 위원장이 이제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는데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사퇴를 했잖아요. 회피를 했잖아요. 네네. 임시로 이제 오늘 선정된 수사심의위원 14명 가운데 1명을 이제 임시위원장으로 선출을 했는데 누군지가 나왔어요? 네, 한양대 김재봉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회의를 이 논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일단 그러니까 나머지 13명이 이제 최종적인 표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관련한 속보 나오면요. 최 반장은 하여튼간에 계속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한 달 존재감 뿜뿜. 제가 읽기 좀 이상하네요. 자, 통합당 아노미 상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저한테 맞는 제목으로 좀 바꿔줘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죠. 최근 긴장 수위를 높여온 북한을 향해서 다시 한번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남북 탈북민 단체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부당하다, 앞으로도 전단을 보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서울공항 하늘에 드론이 만든 태극기가 떴습니다. 영웅에게 영웅을 위해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극기에 덮인 유해가 수송기에서 내리자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요. 이 노병은 옛 전우들을 대신해 복귀 신고를 합니다. 중성 신고합니다. 이등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네,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인된 7용사의 이름도 직접 불렀고요.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네, 그리고 또 22개 나라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묵념 순서에는 6.25 행사 최초로 교포 21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21발은 국가 원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유해봉화는 남북미 대화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6.25를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종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의 담대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체제 보장, 공동 번영 등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동시에 평화를 지킬 강한 힘도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국토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념식에는요, 6.25에 참전한 22개 나라 정상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자, 그중에 한 사람,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싸운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Moon, ladies and gentlemen,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I'm speaking from the Rose Garden. Right next to me is the Oval Office, the White House. Special place. And you are also at a special place and a special place in lif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To all of the people that helped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참전 기념비에 화환을 바치고 묵념도 했습니다. 함께 있던 유엔 참전 용사들에겐 이 거수 경례로 예를 표했습니다. 별도의 기념 연설은 없었지만요, 이 한미 동맹의 가치와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수혁 주미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어떻게 6.25를 맞이했을까요? 매년 이달마다 열던 이 반미 군중 집회가 올해까지 3년째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참전 열사묘 참배 소식이 6.25 관련 행사를 소개한 유일한 기사였습니다. 전하의 붓기 속에서 창조된 조국 수호 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전순 세대들이 피로써 지킨 우리 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자, 원래 북한은요, 6.25부터 7.27 정전협정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월관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성토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던 작년이나 재작년이야 그렇다 쳐도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올해까지 생략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최근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큰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죠. 박정호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 한때 박상학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에 앞서 이 박 대표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휴대전화와 차량을 따로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남북 상생의 길 찾을 것, 대북전단 탈북민 단체 압수수색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70주년 기념식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행사가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북한도 종전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서달라. 또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부터 되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이제 대남 군사 중단을 보류하는, 그러니까 대남 군사 강공책을 보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잖아요. 아무튼 북한도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속보부터 얘기해 볼게요. 경찰이 그동안 대북 전단을 날려온 탈북민 단체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네, 지금 오늘 오전인데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이라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각각 박상학, 박정호 형제 사이인데요. 먼저 큰샘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 큰샘은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방과후 수업 등을 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반쯤 변호사 입회하에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자, 박정호 대표 이름이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박상호인가?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맞는 거예요? 네, 저도 헷갈려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동생인 대표가, 큰샘의 대표가 박상호에서 박정호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상학, 상호 하면 너무 형제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뭐 추측은 해보는데요. 자, 아무튼 현재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자, 형이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원래는 오전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박상학 대표와 변호인의 입회가 늦어지면서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이 됐고요. 이에 앞서 이 박상학 대표의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박 대표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황당한 일이죠. 예. 저 김정은이, 김여정의 그런 이제 앞에 즉 굴종하고 그걸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자갈을 묻혀서 앞으로도 계속 날리실 생각이세요? 잠깐만요. 뭐 김정은이 폭정이 계속돼서 북한 인민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살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발언을 네. 들어보면요. 계속 강경하게 그런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건 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영상이고요. 네. 이후에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정식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뭐 여기가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 우리 헌법 11조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또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자, 박상학 대표가 앞서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에 자신의 네. 자택을 방문한 SBS 취재진을 폭행을 하고요. 또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는 나는 북한으로부터 살해 테러 위협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자택이 공개됐다면서 SBS를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아, 그리고 조반장, 오늘 현장에서요, 몸싸움이 있었다는데 맞아요? 정확히는 몸싸움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뻔했습니다. 충돌이 있기 전에 현장에 있던 경호 인력들이 제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야, 나 좀 보고 가, 이러. 나 좀 보고 가, 이러. 네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여감택이야. 가버려. 어디다 대고 빨갱이요? 왜 빨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기사야 뭐야? 저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난 남북 교류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만 네, 아까 그 맨 앞에 스쳐 지나가던 그 인물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네. 대표. 아,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백은종 대표죠. 종종 극우 보수단체 네. 집회에 좀 네. 등장을 하시는 시위에 많이 예, 예. 나가시는 분이죠, 저분. 예. 항의를 하러 항의하러. 오시고 이게 네. 특유의 이제 한복 차림으로 네. 등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한 선교 단체가 그 북측의 성경책을 담은 풍선을 이미 날려 보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이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어제 인천 강화도에서 이 성경책을 넣은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고 이 풍선의 위치를 GPS로 확인한 결과 휴전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북한 철원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풍선을 띄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 성경을 보내기 위함이다. 이 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경찰은 현재 주장의 진위를 확인 중이고 사실일 경우 항공법 및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교단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순교자의 소리. 아, 예. 지난번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의뢰한 그 4개 단체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또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 동포 직접 복귀운동, 대북풍선당 등 이 4개 단체를 사기 그리고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죠. 통일부의 입장 통일부도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관기관에서 현장 인근 CCTV 및 군 감시 장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미 수사 의뢰가 된 단체로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금요일 회의 끝나면 항상 반장들할 때 강조하잖아요. 이번 주말에 항상 주말에 방역 수칙 잘 지키라는 얘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심각하고 계속 번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최 반장, 오늘 국내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늘었고요. 자,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12명이고 국내 감염이 27명입니다.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12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 확진된 여성은 지난 18일 교회 성가대 연습에 참여한 다음에 19일과 20일에 걸쳐서 이 교회 MT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화여대 부속고등학교 교사 1명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학교의 등교가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접촉자 규모가 상당한 거 아니에요? 네,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신도수가 1,700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현재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직접 검사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를 포함해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 관련 확진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이대 부고도 폐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국내 5성급 호텔 직원이 확진됐다 이런 속보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교회 발인 거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사우나에서 일하던 20대 남성도 일요 예배에 참석을 한 뒤에 진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호텔 사우나의 사물함을 열어주는 등의 이용객 편의를 돕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고요. 호텔 측은 이 8층과 9층 사우나와 헬스장을 임시 폐쇄하고 회원들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서울대에서 학부생 1명이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동선에 포함된 학생회관하고 2개 동 건물을 일시 폐쇄했다고 하네요. 제가 보니까요, 네. 다수 확진자가 나온 네. 왕진교회가 네. 서울대 학생들이 자취를 많이 하는 동네 인근에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교회 발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되지 거예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인근 거리에 또 네.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 걱정이 그래요? 많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이건 이건 뭐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보고를 하려고 한 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당초 이제 수사 심의 예정된 시간이 오후 5시 50분까지였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표결을 해서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대검 측 이제 취재진에 따르면 7시 전에는 심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게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 사이의 얘기고요. 네. 검찰 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공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5시 50분이라는 거는 일과 시간 내에 끝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고 이미 그거를 넘으면
밤 늦게까지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 위원들만 동의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 상당한 시간 네. 동안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해왔고 네.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그렇죠. 기소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 뭐 완강하기 때문에 양측에 좀 팽팽한 좀 의견 진술이 있었던 지금 걸로 질의응답하고 보이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뭐 듣기로는 오전에 검찰이 그렇죠.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질문 그 위원들이 뭐 질의응답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각자 네. 토론도 해야 되니까 토론하고 네, 표결하고 좀 여러 가지 시간은 과정이 많이 적지 남았네요.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네, 보입니다. 최 반장이 오늘도 좀 금요일인데 좀 늦게까지 남아야 되겠네요. 아, 월요일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기 아니 볼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겠네요. 볼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북전단 탈북단체 압수수색 박상학 계속 보낼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혈뇨의 투석까지 원인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올린 사진입니다. 네, 참 표현하기도 그런데요. 배에 구멍을 뚫고 긴 호스를 달고 있죠. 멀쩡하게 유치원을 보냈는데 평생 투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 부모들은 분노와 함께 아이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죄책감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상 증세가 보름 전부터 있었다니까 뭔가 초동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약속했고 교육부도 오늘 관련 부처 회의를 가졌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엄중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철동 고생 많았어요. 네. 같이 저녁 먹으면서 기다릴까요? 그냥 결과. 아, 뭐 좋습니다. 근데 네. 또 일각에서는 오늘 한 8시 전쯤에 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네. 또 야근하라니까 뉴스룸에서는 또 바뀌네요. 뉴스룸에서 자세하게 또 소개를 그래요? 해드린다고 하니까 좋아요. 네. 그때까지만 기다릴게요.